안녕하세요. 경전 읽어주는 여자 여유주입니다. 제2장 성문 이씨 부인의 죽음. 진득마을 사람들은 인정상간이 새로 이사온 배어인가 말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다들 그가 벙어리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그를 기인으로 여기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엔 기인이라는 소문이 나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었다. 기인으로 알려진 사람은 외경들에게 결코 무사하지 못하였고, 기인과 가까이 한 사람은 그 사실만으로도 큰 곤욕을 치르곤 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무렵은 일본인들이 건넌마을에 있는 보천교를 탄압하기 위해 그 부근에 주지소를 설치해 놓은 참이었다. 그들은 강 아무개라는 조선인 순사부장에게 이미 처단의 특권을 부여해 놓고 각 동네에 밀정까지 심어두고 있었다. 인정상간이 비록 보천교도는 아니었으나 멀리 경상도에서 온 데다 남다른 데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 그들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그러한 사정 때문인지 바느질감 등을 가지고 인정상간 댁을 찾는 이들의 발걸음도 뜸해졌다. 혹 인근 마을에서 무슨 가르침을 얻어보려고 찾아 묻는 이들이 있긴 했으나 그것도 아주 가끔일 뿐이었다. 이런 연유로 아무런 형성도 없이 처녀로 늙으면서 노모를 봉행하는 인정상간의 생활은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정상간 댁을 남몰래 보살피기 시작한 이가 있었다. 그는 이웃 신면리에 사는 박금태라는 젊은이로 동네를 지나는 길에 우연히 인정상간을 보게 되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태고인의 심성을 지닌 이였다. 그가 집에 돌아가 머릿속에 인정상간의 모습을 그려보니 정녕 진세의 인간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여 그는 자신의 처지도 어려운 가운데 아내와 함께 밤에 찾아다니며 인정상간 모녀의 생활을 도와주기 시작하였다. 남자는 나무를 져다주고 그 아내는 음식을 만들어 와서 인정상간 모녀를 공개하였는데 남들의 이목을 피하였으므로 그들이 일하는 것은 항상 캄캄한 밤중이었다. 그래서 혹 그 아내가 괴로운 바를 말하면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공자님과 부처님은 수천 년 전에 돌아가셨어도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패를 모시고 형상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고 또 복을 구하고 있지 않은가. 한데 이 어른은 살아있는 신성이시며 장차 중생을 위해 큰일을 하실 분인데 우리의 이 같은 미성을 괴롭게 여기는가. 죽은 부처님께 정성을 들이는 어리석은 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신성을 직접 우러러보는 광명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깨우쳐주자 이후부터 그 아내도 인정상간을 지성으로 받들었다. 그는 또 항상 마음에 맞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께 정성을 다해 복을 빌지 않고 허망하게도 다른 나라 계신인 부처나 야수에게 복을 구하는데 실로 우스운 일이다. 그 부처나 야소가 수만이나 떨어진 이곳까지 복을 주려고 오는 동안 여러 나라의 무수한 절과 교회당에서 목닥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오늘 어느 누구에게 복을 주고 다시 돌아갈 것인가. 혹 그를 믿어 영이함이 있다 해도 이는 다 크고 산신이나 지신의 조화이지 결코 부처나 야수의 능력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께 정성을 다하면 복이 스스로 이를 것이요 신성 인정상간의 무언주기를 깨달아 마음을 맑게 하면 화는 스스로 멀어질 것이다. 이러한 순박한 박금태의 말에 느낀 바 있어 친구들이 하나둘 밤을 틈타 인정상간을 찾아뵙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살림은 비록 가장 어려운 때였으나 인정상간에게는 박금태와 그의 도우들 그리고 배진사의 막내딸인 배여인 등 곁에서
중심으로 그를 보살피는 이는 어느 때보다도 많아진 셈이었다. 어느 날 배어이는 인정상간 댁을 찾아갔다가 인정상간이 기이한 짐승의 껍질을 펴들고 혼자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터럭은 눈이 찬연한 빛이 감돌아 눈이 부실 정도였고 등에서부터 둔부에 이르기까지 검푸른 반점이 있어 극히 묘하고 아름다웠다. 배어이는 생전 처음 보는 그것의 신기함에 이끌려 그것을 한번 만져보고 싶었다. 하지만 감히 손대지는 못하고 있는 사이 인정상가는 그것을 얼른 보자기에 싸서는 실ong 위에 얹어버렸다. 인정상간 가까이 살았어도 그의 탄생 내력을 듣지 못한 배어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리가 없었다. 배어이는 그 귀한 물건을 한번 만져보지 못한 게 못내 서운하였고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몹시 궁금하였다. 그렇지만 형형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인정상간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감히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배어이는 나중에 인정상간의 어머니 이씨 부인이 혼자 있을 때를 틈타 그 기이한 짐승의 껍질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씨 부인은 마침내 인정상간의 탄생에 얽힌 일과 이사 다니며 그를 숨겨 기르던 일 등을 배여인에게 다 말해주었다. 이씨 부인은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한숨을 쉬었고 한숨을 쉬다가는 눈물을 흘렸다. 은단골에서 7살 때 그 별난 껍데기를 벗었는데 정말 말도 못하게 희한했는기라. 내삼아 지금도 너네 선하다. 그것을 뺏길 때 그 말발굽 같은 손으로 머리 위를 끌적거리니 고마 순식간에 홀랑 안 뺏기지다. 그걸 뺏겠느니 살커풀이 배곡처럼 곱고 완연한 사람이었던기라. 그런데 알 수 없는 일은 아래가 산인지 계집인지 통 구분이 안 가는기라. 글코는 지금까지 엄지손가락만 쓰는 조막손으로 저리 살고 아니나. 이렇게 말한 이씨 부인은 또 한숨에 눈물을 섞으며 그나저나 우리 모녀가 10여 년 동안이나 자네 아버지 배진사 어른의 은혜를 잊고 살았는데 이리로 이사한 후로는 한 번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필경 여기서 죽게 되었구만 하고 말하였다. 이에 배어이는 다시 물었다. 우리는 목조도인의 안내로 보천교를 믿으러 여기 왔지만 노인 모녀분께선 보천교도 믿지 않으시는데 누가 인도에 오시게 되었는겨? 그러자 이씨 부인은 눈물을 닦더니 여기에 오게 된 내력을 말하였다. 즉 인정상간이 검 감역되게 강제적인 혼인을 피해올 때 그 별난 짐승의 껍데기를 싼 보자기와 어머니인 자신을 옆구리에 끼고 순식간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 꿈과 같은 사실을 들려준 것이다. 이리하여 배어이는 그 신기한 껍질이 맥이라는 신수의 껍질이라는 사실을 비롯하여 인정상간의 내력을 확연히 듣게 되었다. 그날 밤 배어이는 남편 최선비에게 물어 맥이라는 신수에 대해 알고자 하였으나 그저 막연하게 옛날 옛적이 있었다는 새를 먹고 사는 짐승이라는 대답 외에는 들을 수 없었다. 인정상간의 내력을 자세히 들었으나 여전히 궁금한 것은 남아있었다. 그것은 왜 조막손을 하고 살고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튿날 배어이는 인정상간을 찾아뵙고 용기를 내어 물어보았다. 인정상간님은 그 손을 어느 때 펴실라는겨? 그러자 까마귀 물러갈 때 펴지지. 그것이 인정상간의 대답이었다. 까마귀라는 것은 역시 일본을 말함이었다. 이에 배어이는 내친 김에 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입을 때려다 그만 입을 꾹 다물어 버렸다. 자신을 쳐다보는 인정상간의 눈이 어찌나 무섭던지 저절로 말문이 막혀버리고 만 것이다. 하여 그의 간에서는 감히 묻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인정상간을 낳은 성모 이씨 부인은 어느 따스한 봄날 밤 그렇게도 파란 많았던 인생을 마쳤다. 단 하나뿐인 그의 딸 인정상간만이 세상을 떠나는 그를 지켜보았다. 동네 사람들은 이날 밤 인정상간의 호곡하는 소리를 듣고 인정상간을 추종하는 박금태와 그 친구들에게 이씨 부인의 죽음을 알렸다. 박금태는 한편으로 사람을 시켜 먼 곳에 사는 도우들에게 기별을 하고 한편으로 서둘러 장례비를 마련해 가지고 찾아왔다. 배어있는 동네 여인들과 팥죽을 쑤어 가지고 찾아왔다. 그러나 막상 이들이 당도했을 때 초상집은 아무 일도 없었던 양 조용하기만 했고 인정상간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자태로 앉아있어 오히려 이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염을 하려고 방에 들어갔던 남자 몇 명이 나와서 다들 고개만 깨웃거리며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의당 방에 있어야 할 이씨 부인의 시신이 없다는 것이었다. 인정상가는 동네 여인들이 쏘온 팥죽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루 나누어 먹게 하고는 다들 돌아가라고 하였다. 박금태와 그의 도우들은 인정상간 앞에 엎드려 마련해온 장례비를 내밀었다. 그러자 인정상간은 그것을 도로 내밀어 놓았다. 이건 까마귀들이 물러갈 때 쓰는 거야. 그러면서 결코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없이 도로 가지고 돌아갔다. 다음날 이씨 부인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밀정들에 의해 주지수에 알려지자 순사부장 강아무개는 부하들을 이끌고 인정상간 댁에 나타나서 집 안팎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시신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하여 이번엔 인근 동네 사람들까지 재동원하여 가까운 산을 돌아다니며 새로 쓴 묘를 찾아보았다. 하지만 어디에도 사람을 묻었을 만한 흔적이 없었다. 이웃 사람들의 증언으로는 그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난 후 인정상간이 밖에 나와 서북쪽을 향해 한참 동안 서 있다 들어갔다고 하였다. 강 순사부장은 밀정들에게 인정상간의 집을 철저히 감시하도록 이르고 자신도 직접 며칠을 다니면서 조사하였다. 그런데 조사하면서 발견한 괴상한 점은 그 집에 먹을 것이라곤 도무지 곡식 한 톨, 소금 한 주먹조차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을 지켜봐도 인정상간이 무엇을 먹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 부엌 한쪽에 자그마한 단지 2개가 있어 열어보니 그 속에는 말라붙은 토끼똥과 염소똥이 담겨져 있을 뿐이었다. 순사부장은 긴 칼을 뽑아서 인정상간에게 들이대었다.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사는 거냐? 그러자 인정상간은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깨어진 바가지를 들고 나와 내밀어 보였다. 뭐야, 이건 도끼똥 아냐? 순사부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인정상간은 보란듯 그것을 집어먹기 시작하였다. 이가에 친기까지 머금은 것으로 보아 심히 맛있게 먹는 모양이었다. 그렇게 맛있게 먹다 인정상간은 순사부장에게 그것을 바가지째로 내밀었다. 자, 맛있어. 먹어봐. 그러자 순사부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여기 이르자 순사부장과 그 부하들은 더 조사할 것이 없었다. 저희들끼리 몇 번 눈을 마주치다가는 그냥 돌아가 버렸다. 그들은 인정상간을 미친 여자로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최후로 인정상간의 호적을 한번 조사해 보기로 했는데 그러나 그 또한 알아낼 길이 없었다. 인정상간에게 성씨를 물으면 물이라 했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면 물에서 왔다고 했으며 다른 것을 물어도 역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증언부언하였다. 때문에 도저히 조사가 되지 않았다.